오늘 주제는 초연결 사회와 복잡계 과학입니다. 오늘 강연자님은 인하대학교 물리학과 이재우 교수님입니다. 이재우 교수님의 연구 분야로는 복잡계 네트워크와 복잡계 과학, 경제 물리학, 뇌 발현 현상과 뉴럴 네트워크, 지구 온난화와 미래 사회 변화를 연구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교수님을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하대학교 물리학과에 있는 이재우 교수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서울 강연은 처음인데 주로 이제 인천과 지방 쪽에서는 이제 강연을 했었는데 서울에 와서 강연을 하게 됐고, 특히 이쪽 여기가 지금 하계동인가요? 공릉동인가요? 제가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우리 때는. 지금 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상계동에서 쭉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쪽 동네가 마치 내 고향 같아요. 사실은 고향에서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네의 지리도 잘 알고 오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현재 인천에 살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또 상계동에 살고 있어서 이제 자주 오긴 하는데, 내가 어렸을 때 살았을 때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요. 여기는 완전히 거의 그 벌판이었고 들판이었는데 지금 뭐 하나도 그런 게 볼 수가 없죠.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지금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다 있다 그러죠. 그리고 대부분의 내가 강연을 가보면은 나는 물리학과에 있는 물리학을 이제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물리학이 재밌냐 그러면 다 재미없고 싫다고 그래요. 아주 가끔 특이한 학생들이 이제 물리학이 좀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조금 물리학자인데 저게 물리학인가? 뭐 약간 그럴 정도의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리고 오늘 여기 미래의 과학자가 되실 분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비밀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비밀은 아직까지 해답을 못 찾은 비밀이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과학자가 돼가지고 이 비밀을 밝히면은 뭐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그냥 그 전 세계에 중요한 그러한 일을 갖다 하게 되고 우리 그 미래 사회를 갖다가 바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아본 것은 이제 복잡계 과학이라는 그러한 타이틀을 붙였는데, 여러분이 뭐 이런 말을 들어본 사람이 있나요? 복잡계 과학 처음 들어보죠. 또 복잡계라는 게 복잡한, 영어로는 이제 컴플렉스라는 건데 벌써 복잡해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강연이 다 있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제 재미없거나 졸리는 거는 여러분 책임이 아니고 내 책임이니까 이제 저는 항상 그렇게 반성하고 강연을 하고, 여러분이 재미없어 하면은 반성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할 거고, 시간이 1시간 좀 넘게 할 텐데 조금 지루해 내용이 많더라도 어떤 때는 어떤 부분은 조금 이제 물리적인 내용이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좀 지루한 부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부분은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고 21세기에 엄청난 과학기술의 문명을 혜택을 받고 살죠. 올해가 2019년이고 올해가 무슨 해죠? 우리 텔레비전 보고 그러면은 정부에서 맨날 하는 게 1919년 뭐가 생겼어요? 뭐가 일어났어요? 3월 1일 날? 3일 독립 만세 운동이 생겼잖아. 100주년이 되는 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유관순이었거나 아니면 유관순과 같이 그 당시에 1919년에 당시 사회에서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때의 사회하고 지금의 사회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뭐가 다를까요? 너무나 많이 다르겠죠. 너무나 많이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관순 열사는
핸드폰이 없었겠죠. 근데 여러분은 지금 핸드폰을 갖다가 하루라도 손에서 놓을 수가 있나요? 없죠. 있어요? 훌륭한 학생. 있는 학생들은 이제 의지가 강한 학생이고, 대부분의 모든 지금 사람들은 핸드폰을 갖다가 손에 들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핸드폰이라는 그러한 우리 문명의 이기는 불과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러한 과학기술, 그러니까 1919년을 생각했을 때 불과 100년 전이었는데 왜 이렇게 과학기술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아주 급속히 일어났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나는 이러한 주장을 이제 많은 과학자가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이재우 교수는 어떻게 주장하냐면은 이와 같이 현대 과학의 그러한 현대 과학기술 문명의 성공은 이런 거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철학이 있고 생각이 있을 텐데 이런 과학적 환원주의의 대성공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동양이 17세기 이후에 서양 세계를 갖다가 서양이 우리를 앞섰죠. 앞서가지고 과학기술 문명이 우리보다 앞서가지고 지금 모든 것에 앞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여러분이 뭐 어디서 들어봤겠지만 138억 년 전에 이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태양계라는 어떤 이런 은하계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나이는 이제 억년이니까 138억 년이니까 어마어마하게 긴 우리는 불과 100년도 못 살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이런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이러한 인류가 과학기술 문명의 그러한 혜택을 받고 살게 되었나? 그것은 바로 영어로는 리덕셔니즘, 환원주의의 그러한 대성공에 기인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현재 과학을 이제 좋아하는 학생들이 여기 왔겠죠. 과학 책을 공부할 때 과학 책에 써 있는 그러한 대부분의 내용들은 어떤 방법으로 그것이 써 있냐면 바로 이런 방법으로 써 있어요. 여기 지금 이제 환원주의라고 돼 있는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 과학 책들이 써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떤 사물을 갖다가 볼 때 이렇게 현미경적인 그러한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민이라고 하잖아. 내가 여기 얼굴에 여러분 이제 중학생이면 얼굴에 뭐가 여드름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핸드폰으로 줌인을 쫙 해가지고 이놈이 도대체 뭐지 하고 이렇게 보잖아요. 이런 것처럼 17세기의 서양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물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자. 뭘로 돼 있을까? 여기 지금 예쁜 장미가 있는데 예쁜 장미는 도대체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세기에 우리 조선의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죠? 17세기. 서양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조선 사람들은 우리 선조잖아. 선조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의 이제 그 역사적인 발달에서 우리가 어떤 걸 갖다 놓치고 어떤 걸 그렇게 좀 앞서거나 뒤서게 되면 그것이 그런 차이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게 이제 이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듯이 예쁜 장미꽃은 분자로 되어 있죠. 유기 분자로 되어 있고 유기 분자들은 원자로 되어 있고 원자들은 다시 구조가 있어서 핵과 전자로 되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이 물질 세상을 이루는 게 근본적으로 뭘까? 그런 걸 갖다가 생각하는 거. 주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거. 그것이 바로 물리학의 발전이었고 과학의 발전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물리학에서는 이제 물질 세계를 보는 거고 생물학에서는 생물 세계를 보는 거고 화학에서는 분자들 세계를 보는 것이고 사회학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과학의 물리학이든 인문학이든 뭐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그러한 사고 체계에서 사용해서 발전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러한 과학기술의 대성공이 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환원주의의 대성공이 바로 20세기와 17세기부터 시작돼가지고 20세기, 19세기, 20세기, 지금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데 과학기술 문명의 그러한 대혁명을 일으켰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 거의 단적인 예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핸드폰을 쓰고 있을 때 핸드폰은 뭘로 되어 있냐면 이런 트랜지스터로 되어 있고 트랜지스터들이 모여가지고 인테그레이트 칩, IC 칩이라고
직접 회로라고 돼 있죠. 그런 것들로 돼 있고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발전기나 이런 걸 만들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이고 답을 알려줬네. 이게 뭐지? 내가 잘못 거꾸로 가야 되는데. 예. 내가 이게 서툴러 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러한 것들 우리가 지금 전자 문명 우리가 이제 전자 문명에 살고 있는데 이러한 전자 문명의 하나하나의 부속품들은 신기하게도 자연에는 없는 것들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인공적인 것이라는 거죠. 인간이 발명한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열대우림이 뭐가 있죠? 열대우림. 어디가? 그렇지. 아마존에 가면 뭐 엄청나게 뭐 나무도 많고 동식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래 원시림이 있으니까 그런 원시림 속에 들어가서 눈을 씻고서 거기에 사람이 간섭이 안 한 인간들이 간섭이 없는 그런 숲속에 들어가서 트랜지스터를 찾아보세요. 인티그레이티드 칩을 찾아보세요. 있나요? 있을까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응? 그런 물건은 절대 생물체의 진화 과정에서는 생성될 수 없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했죠? 우리의 지식 체계를 갖다가 발전시켜 가지고 저런 자연물로는 존재하지 않는 물건들을 갖다가 트랜지스터는 언제 만들어졌냐면은 우리가 몇 년도에 독립을 했어요? 역사 공부도 좀 하고 대답을 하는 사람은 내가 좀 허접하지만 이렇게 봉지에다가 초콜릿을 갖고 와. 초콜릿을 많지는 않지만 하나씩 줄게요. 대답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진짜로 대답을 잘하는 사람은 내가 오늘 책을 하나 갖고 왔어. 내가 쓴 번역한 책을. 그래서 이제 책을 하나 선물로 드리겠어요. 많지가 않아서 하나밖에 못 갖고 왔어요. 응? 그래서 우리 독립은 1945년 너무 잘 알죠? 1945년도에 독립을 했는데 이렇게 외우면은 기억이 잘 돼. 연상기억법. 그래서 그보다 2년 후에 1947년에 미국의 벨랩이라는 전화회사가 있었는데 유명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핸드폰이 나오고 전화기가 이제 안 쓰니까 좀 이제 세력이 약화됐지만 벨랩에서 물리학자 3명이서 트랜지스터를 갖다가 최초로 발명을 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벨랩의 기적 그게 12월 달에 이루어졌는데 1947년 12월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벨랩의 기적의 달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미국 한 연구소의 기적의 달이 아니고 인류에게 기적의 달이었어요. 그게 그 트랜지스터가 그 당시에 트랜지스터는 크기가 저 의자만 했어요. 의자만하게 크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핸드폰에 들어있는 인티그레이티드 칩, IC 칩 속에는 트랜지스터가 몇 개쯤 있을까요? 정확한 숫자는 원하지 않아. 대충 뭐 한 100만 개, 어깨 어깨 이상 있다. 그 얼마나 작게 만들 수 있는 기술? 그게 최고로 잘 만드는 회사가 어디야?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돈을 버는 거지. 그래서 인류의 지식 체계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서양 애들은 17세기 이후에 저러한 환원주의적인 그러한 접근법을 갖다가 급속히 발전시키면서 사물 세계에 관심이 있었어요. 사물 세계. 사물이 어떻게 됐을까? 그랬는데 우리 동양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중국이나 대한민국, 조선은 어떻게 했어요? 사물 세계보다는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인간 세계. 인간 사회가 어떻게 됐을까? 주자학이니 뭐 이런 거, 성리학이니, 그런 거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서로 관심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서양 애들이 드디어 이제 세계 팽창을 시작하니까 동양은 서양의 적수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동양 사회에서 그러한 서양의 과학 기술을 갖다가 가장
가장 먼저 배운 나라가 어디였어요? 일본이었죠. 일본은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긴 하지만 일본의 그런 것들은 배울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19세기 중반에 메이지 유신이라는 걸 하면서 그때 일본 사람 중에 과학 잘할 만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국비 유학생을 갖다가 그 당시에 유럽에다가 엄청나게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첨단 과학을 갖다가 과학 기술을 배우게 해요. 그래서 동양에서 조선과 중국은 이런 성리학이나 이런 인간 세계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일본이 물질 세계에 대한 관심을 먼저 받아들이고 환원주의적인 사고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앞서게 되죠. 동양에서 제일 빨리 앞서게 되고 과학기술 문명을 갖다가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해방 이후에 지금으로부터 불과 한 70년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니까 불과 70년 만에 그런 서양의 그런 환원주의적인 과학 체계를 갖다가 금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다른 나라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길을 갖다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엄청난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민족은 너무 뛰어난 민족이다 이거야. 이런 민족이 전 세계에는 없어요. 응? 이렇게 70년 만에 6.25라는 그러한 완전히 피폐된 그러한 쓸데없는 지금 내가 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과학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기 나이가 먹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계속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도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한 70년 만에 이와 같이 세계에서 탑 클래스에 올라가는 그러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시 12 정도의 이제 한 20등 정도에 들었는데 10등 정도로 올라가려면은 또 한 번의 도약이 필요한데 그 도약은 누가 이룰 거냐면 여러분과 같은 그러한 과학기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이런 오늘은 이 환원주의만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거에 반대되는 입장도 있다라는 걸 내가 이제 얘기를 하려고 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 지금까지의 과학기술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혁혁한 공헌을 했다 이거. 환원주의적인 생각이. 예? 근데 이제 벌써 답을 알려줬는데 어떡하지? 그거 보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거 원래 나눠주면 안 되는데 다 나눠줘가지고 그지? 설마 개미허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겠죠? 개미허리의 사이즈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이 한번 재보세요. 어떻게 될까?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잴 수 있어?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거는 이제 물리학자들은 이제 전자라고 생각해. 전자가 뭔지는 알죠? 알아요? 전자를 본 적 있나요? 없죠. 여러분들은 이 중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개미허리밖에 없어요. 뭐 양성자, 중성자, 뭐 이런 거, 스트레인지 쿼크, 전자 이런 것들은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상상할 뿐이죠. 그런데 간접적인 방법으로 봐서 이제 저런 게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환원주의는 뭐죠? 자꾸 근본 물질이 뭔지, 근본 단위가 뭔지를 갖다가 이제 찾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를 찾아가는 하나. 우리가 자꾸 들여다봐서 뭘로 돼 있지? 뭘로 돼 있지? 뭘로 돼 있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원자 핵 속에도 뭐가 있는데 나는 이제 핵 속에 뭐가 있는지는 좀 관심이 없고 핵속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핵물리학 또 핵속의 핵자가 또 뭘로 되어 있는가를 공부하는 사람은 입자 물리학, 소립자 물리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 나는 이제 물질이 뭘로 되어 있을까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물질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것은 이제 뭐냐면은 원자예요, 원자. 그래서 이제 원자고 영어로는 애톰이라고 했죠. 애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알 텐데 이제 이런 얘 이름이 아톰이야. 아톰이라는 게 뭐냐면 이름이 애톰 원자라는 이름이죠. 응?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그런데 이제 원자는 뭐 이렇게 여러분 책에 보면 이렇게 생겼다고 막 그림을 그려놨죠. 저렇게 생겼을까요? 거짓말이야. 왜냐하면 원자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게 그린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안 생겼어요. 이게 이제 얘가 전자인데 이 전자는 사실은
모습이 우리 태양계하고 비슷해요. 태양계. 원자 핵이 여기 태양이고 주변에 행성이 전자인데 행성에까지의 거리는 어마어마하게 멀어요. 그러니까 이 핵의 사이즈의 10,000배 정도 되는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우리 태양계도 그렇죠. 우리 태양하고 우리 지구 사이에는 텅텅 비어 있잖아. 엄청나게 떨어져 비어 있잖아. 그런 것처럼 요 핵하고 전자 사이도 엄청 비어 있고 그러니까 그릴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이 모르니까 이제 상상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그려놨죠. 상상해 보라고. 자, 그러면은 이제 물질 세계는 원자로 되어 있는데 얘는 누구지? 나 잘 몰라. 트와이스의 뭐 누구라는데? 트와이스가 요새 인기가 없나 이제? BTS를 갖다 한 명을 갖다가 해놨어야 잘못했네, 그지? 내가 BTS를 한 명을 넣어놨더니만 여자 학교에 갔더니 별로 싫어하더라고. 좋아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 사회는 하나로 돼 있죠. 하나의 사람으로 돼 있어요. 내가 이제 왼쪽은 물질 세계, 오른쪽은 인간 세계를 이제 그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원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되죠? 이게 뭐죠? 이런 걸 뭐의 원자 구조라고 해? 저기 과학관에 가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물 분자죠. 물 분자. 물 분자의 구조죠. 물 분자도 이렇게 안 생긴데 이렇게 상상할 수 있다는 거지. 물 분자는 산소 원자하고 수소 원자가 결합돼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산소 원자가 두 개가 있으면 산소 분자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산소 분자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제 원자들이 모이면 분자라는 형태를 돼서 좀 더 복잡한 어떤 게 되죠. 인간도 어떻게 해? 인간. 아까 소녀 혼자 있으면은 노래를 부르면 뭐밖에 안 돼요? 솔로 가수밖에 안 되겠지. 자, 그런데 지금 여기 걸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니까 어떻게 돼? 걸 그룹이 됐죠. 걸 그룹이라는 거는 혼자 있으면 만들 수가 없죠. 여기 보니까 지금 트와이스가 지금 인하대학교 와가지고 이렇게 축제할 때 이제 노래 부르고 가는 걸 여기 지금 이렇게 와 있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면은 이와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콘서트에 많은 이제 여러분 볼 수 있는 연예인들도 온다 이거야. 자, 그래서 이제 분자들이 또 모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거대 분자들이 되죠. 거대 분자들이 돼서 분자들이 드디어 이제 어떻게 돼요? 스스로 모여가지고 이러한 우리 몸의 세포, 세포도 되고 그 세포 속에는 더 수십억 개의 지금 원자들이 지금 원자나 분자들이 뭐 들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 세계는 어떻게 돼요? 아까 이 걸그룹만 있으면은 음악회를 열 수가 없는데 콘서트를 열 수가 없는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가주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콘서트라는 현상이 생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뭐가 많아지면 다른 세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이.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 제목의 복잡계 과학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거예요. 구성단 어떤 게 많이 모여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 아까는 이제 이쪽으로 갔는데 거꾸로 원자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분자가 되고 분자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은 생명 현상이 되고 요거는 뇌의 뉴런들의 모습이에요. 그다음에 뭐 생명체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사회가 생기고 생태계가 생기고 이렇게 위로 가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거 갖다가 영어로는 홀리즘이라고 그러고 우리말로는 전일주의다.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거다 이거야. 전체를 보는 그런 이제 그래서 질문이 많이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많이 모여 있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 다양한 하나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 물질은 우리는 이미 많이 모여 있는데 살고 있어요. 그죠? 인간 사회도 그렇고 모든 물질들은 지금 이런 물질들은 다 뭐냐면 모든 굉장히 많은 원자나 분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 세계 우리가 보고 있는 물질 세계는 많은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눈치채지 못할 뿐이죠. 자, 그러면은 뭐가 많이 모이면은 쉬워질까 어려워질까? 공부하기가, 연구하기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이제 쉬워지게 만드는 과학자가 있으면은 진짜 좋은 과학자예요. 사실은 하나보다 두 개 모이고 두 개보다 셋이 있으면은 좀 더 어려워지겠죠. 응? 그게 이제 보통이죠.
여러분이 수학 문제를 푸는데 개념을 하나만 집어넣어서 문제를 만드는 거를 푸는 것보다 개념이 2개, 3개가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막 문제를 내놓으면 못 풀겠잖아. 그렇지? 어려워진다고. 그런 것처럼 뭐가 많이 모이면 자꾸 어려워져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아까 우리 학생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어려워진 세상을 갖다가 좀 더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걸 엄청나게 탐색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걸 그나마 좀 알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그나마 우리 과학자들이 이해할 수 있었던 것들은 뭐가 있냐면은 규칙적인 세상이나 무질서한 세상은 그나마 과학자들이 조금 더 탐색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을 알 수 있겠더라 이거야. 그런 게 뭐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규칙적인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규칙적이거나 대칭적인 거. 여러분이 혹시 아버님이나 뭐 누가 바둑 두는 사람 있어요? 바둑? 바둑판을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네모나게 사각형이 쫙 이렇게 있죠. 그런 바둑판들은 네모가 계속 똑같이 반복되고 있죠. 자, 근데 바둑판을 내가 이렇게 놔놨는데 여러분한테 눈을 감어 그런 다음에 내가 바둑판을 갖다가 90도 싹 돌렸어요. 그런 다음에 눈 떠. 그런 다음에 내가 바둑판을 돌렸게 안 돌렸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그렇지. 구별할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돌렸는지 안 돌렸는지 내가 구별이 안 돼요. 이런 식의 현상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대칭성이 있다라 그래. 대칭성. 근데 이 대칭성은 뭐야 대칭성이냐면 회전 대칭성. 내가 90도 돌렸으면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물건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이제 이런 걸 좋아하는 거야. 뭐가 이렇게 뭘 했는데 구별이 안 돼. 그런 대칭성이 있으면은 되게 즐거워해. 여러분들은 즐거워하지 않을지 모르는데 특히 다른 과학자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물리학자들은 그런 거 하나를 찾아내면 평생 그런 거 하나를 갖다가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그런 대칭성을 너무나 많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다 알려졌어요.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대칭성을 가지는 물건이나 구조나 이런 걸 딱 찾으면은 너무나 즐거워하고 평생 그런 거 하나 찾기를 소망해. 그리고 요새 이제 그런 걸 하나 찾으면은 노벨 물리학상을 줘요. 신기하죠? 바로 여러분 그 노벨 물리학상을 최근에 받은 게 뭐냐면 이런 구조죠. 이게 뭐죠? 본 적 있죠? 이름이 뭐죠? 벌집. 누구야? 잘했어 아주. 내가 던질 테니까 받으세요. 아이고, 쏘리. 받아서 줘. 벌집 모양이지. 육각형이 반복되고 있죠. 근데 이 벌집 모양이 얘는 벌이 아니고 이 알갱이 하나가 뭐냐면 탄소예요. 탄소 원자예요. 탄소 원자들이 육각형 모양을 이루면서 종이와 같은 2차원 종이 같은 면을 갖다 2차원이라고 그러죠. 선을 1차원, 면을 2차원, 공간을 3차원이라고 그러잖아. 2차원 평면 위에 탄소 원자들이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는 구조를 갖다가 이름을 갖다가 그래핀이라 그래. 그래핀. 근데 이거는 한 15년 전쯤에 처음 발견된 구조예요. 얼마 안 됐죠? 나이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 구조를 갖다가 처음 발견한 사람은 얼마 안 있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보여요? 대칭적이죠. 어떤 대칭성이 있을까요? 아까 바둑판은 90도 돌리면 구별이 안 됐는데 얘는 몇 도 돌리면 180도. 얘는 이제 어떻게 돌려야 되냐면 120도 간격으로 돌리면 대칭이에요. 구별이 안 돼요. 그러면 물리학자들은 이런 식은 여러분이 처음 보는 이상한 식이죠. 이런 거 처음 보죠. 이런 것이 이제 물리학 방정식인데 이런 방정식이 이러한 물질 세계를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식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알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이제 조금 이제 물리학을 관심이 있거나 요새는 이제 물리학자, 과학자, 기계공학과 뭐 이런 요새 제일 잘 나가는 대학에서 제일 잘 나가는 학과가 뭐냐면 전화기야. 전기 전자과, 화공, 기계과 이런 데인데 그런데 거기 다 전기 전자 화공 기계과에 가면 이걸 알아야 돼. 요즘은 이런 걸 기술하는 현상을 양자역학이라고 하는데 양자역학이 드디어 이제 물리학을 떠났어요.
응용 세계로 갔어. 응용 세계. 최첨단 공학을 하려면 양자역학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게 양자역학을 기술하는 거라는 간단한 방정식인데 우리한테는 간단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처음 보는 식이지. 뭐 그런데 얘가 아까 말한 대로 회전에 대한 대칭성이 있으면은 이러한 방정식도 내가 방정식을 갖다가 회전하는 규칙을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방정식도 그런 회전에 대해서 변함이 없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물질 세계가 단순화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과학자들은 대칭적이거나 규칙적인 그러한 구조를 찾게 되면 그 물리 세계를 설명하는 것이 훨씬 쉬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물리학자들은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대칭적인 구조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걸 설명하는 그런 것이 여러분이 이제 반도체라든가 그런 거 다 그런 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좋죠. 자, 그런데 그 반대로 무질서한 세계도 또 내가 이제 우리 여기 내 강의록에는 수식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어서 몇 개 써 있어요. 근데 그건 전혀 몰라도 돼. 알으라고 써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물리학자들이 뭐 회계한 방정식 좀 쓰는구나. 그런 게 뭐 보기만 하면 되겠어요. 요거는 촛불 집회죠. 촛불 집회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여기 얼마나 모여 있어요? 100만 촛불이라고 했죠. 100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질서정연하기도 하지만 질서정연하게 앉아 있긴 하지만 상당히 무질서하게 움직일 수도 있죠. 그런데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거의 대표 주자는 뭐냐면 우리가 이 방 안에 지금 공기가 있죠. 공기가 있는지 모르죠. 숨 쉬고 있지만 잘 느낄 수 없잖아. 이 방 안에 있는 공기들은 안 보이지만 어떻게 움직일까요? 내가 자네한테는 꼭 이걸 하나 줘야 되겠네. 응? 무질서하게 움직이지. 무질서하게 움직여. 응? 기체 분자들은 아주 무질서하게 움직여요. 이렇게 무질서하게 움직이면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생기냐면은 이런 일이 생겨요. 응? 우리가 지금 무질서한 일이 생기는지 모르니까 물리학자들은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방안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동글뱅이가 기체 분자라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물리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걸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컴퓨터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무질서하게 움직이죠. 응? 이렇게 공기 분자들이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얘네들을 갖다가 어떻게 또 할 수 있냐면은 여기 오늘 온도가 몇 도쯤 됐을까요? 핸드폰 꺼내서 싹 보면은 지금 한 23도? 24도? 지금 에어컨을 틀어놔서도 시원하니까 밖에는 좀 오늘 뭐 30몇 도 가나요? 그러면 우리는 금방 온도라는 온도계를 측정하면 알 수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온도계가 없어. 아무것도 온도를 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온도를 알 수가 있냐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 공간은 압력이 몇 기압일까요? 1기압, 대기압에 살고 있지. 그러니까 기압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 P가 기압이야, 기압. 1기압.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하면 되냐면 이 방 안에 부피가 얼마나 되는지만 알면 되겠어요. 부피가 아는 거는 저기 설계 도면 보고 또 선생님한테 부피가 얼마나 돼요 하고 물어보면 돼. 그러면은 압력하고 부피를 갖다가 곱하면은 뭐에 비례하냐면 온도에 비례한다는 식이에요, 이게. 이 방 안에 있는 기체는 부피하고 압력을 곱하면 그냥 온도에 비례해요. 앞에 있는 거는 이제 뭐 N이라는 거는 몰수예요, 몰수. 몰 들어봤죠? 중학생들은 들어봤죠? 1몰이라는 건 뭐야? 어떤 기체 분자들이 이만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분자들이 모여있는 어마어마하게 모여있는 거죠. 10의 23승에는 23승이라는 게 2 다음에 0이 23개 있는 숫자니까 그런 건 어떻게 읽죠? 몇 경? 우리 표현이 안 되죠? 그렇게 큰 숫자만큼 있는 거죠. 그럴 경우. 그런데 이러한 식이 성립하는 건 언제만 성립하냐면 이 방 안의 기체 분자들이 무질서하게 운동할 때만 그래요. 그러면은 뭐가 무질서하게 움직이면 또 다른 어떤 간단한 식을 그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간단한 식을 내가 발견할 수가 있네. 그러니까 무질서한 운동에 대해서는 내가 또 설명 가능한 그런 방법이 있구나 하는 걸 알고 있죠. 사실 이제 그런 걸
공부하는 사람이 내 이재우 교수의 전공은 통계 물리학이라는 건데 그러한 통계 물리학을 이제 그런 방법을 써서 혹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쓰는 게 이제 어디냐면 화학, 응? 화학에서 열 물리학 이런 걸 쓰는데 그런 걸 써서 이제 우리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규칙적이거나 무질서하면은 잘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재우 교수의 질문은 오늘 여러분한테 던질 질문은 그러면 질서 정연하고 규칙적인 거는 좀 이해할 수가 있고 또 무질서한 것도 좀 이해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자, 그러면은 무질서와 질서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질서와 무질서 사이에는 답은 이제 복잡계라고 해놨는데 이제 여기 이제 썰렁 개그를 하면은 이거 썰렁 개그야. 질서와 복잡계 사이에는 뭐가 있지? 와가 있네, 그지? 썰렁 개그. 이런 거 아마 어머님들만 좋아하더라고. 부모님들만. 그런데 이재우 교수는 아까 말했듯이 그러니까 이 질서 정연한 거는 규칙적인 거는 질서가 있다고 말하고 오더가 있다고 말하고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거는 이제 디스오더, 무질서라고 하는데 그 경계에 뭔가가 있다 이거야. 뭔가가 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경계 중에 하나가 아이고 이게 뭐야? 아이고 어떻게 가야 돼? 예, 이제 이러한 복잡계라는 거야. 복잡계라는 게 있는데 꼭 복잡계만 있는 건 아니고 복잡계도 하나의 이제 그런 거다 이거야.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와 같이 뭐 생명 현상이라든가 사회 현상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걸 소개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잡계라는 거는 이제 뭐 이런 말인데 이게 이제 구성 요소. 아까 이제 물질 세계의 구성 요소는 원자였죠. 사람 세계는 사람이었죠.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많아지면은 뭐가 달라지죠. 그 달라지는 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런데 달라지는데 왜 달라지냐면 원자나 분자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상호작용하죠. 여러분이 오늘 나하고 굉장히 강한 상호작용을 하죠. 내가 인천에 살고 있으면 나를 알지도 못해요. 근데 내가 여기 오늘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나하고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돼요? 강한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나를 쳐다보는 순간 어떤 그런 정보가 나한테 막 머릿속에 입력이 되잖아. 나는 벌써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기서 뒤쪽에 있는 학생들이 벌써 역시 물리는 물리구나. 재미가 없구나. 뭐 이런 걸 다 지금 하면서 딴짓하고 있는 거 다 알거든. 이런 걸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막 하는데 딴짓하면은 선생님한테 선생님 강의 재미없어요. 이런 식의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이 말이야. 그런 것들이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피드백은 이제 되먹임이라 그러는데 되먹임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쟤네들을 더 졸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 더 재미나게 하려면은 댄스를 쳐야 될까? 나는 춤을 못 추니까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복잡계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 예를 보면 좀 이제 이해가 가요. 그래서 생명현상이라든가 문명의 흥망이라든가 인터넷, 도시의 구조, 지진, 전염병의 확산, 경제 시스템의 붕괴, 이런 무리즘 행동, 사회 조직의 이런 것들이 다 복잡계의 연구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이재우 교수는 이제 이런 것도 공부하지만 이제 뇌의 뉴런들의 이제 모임도 마찬가지로 복잡계이기 때문에 그런 걸 공부한다 이거. 그리고 이제 복잡계의 대표적인 특징은 어떤 게 있냐면은 요것도 식이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 몰라도 돼요. 그림을 그리면 어떤 복잡계를 갖다가 설명하는 어떤 양 x를 측정하게 되면 그러한 양의 분포가 y는 이꼴 x분의 1 요런 함수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그러한 함수를 갖다가 몇 함수라고 그러는데 몇 함수의 법칙을 이제 많이 따라서 행동을 한다. 뭐 그런 걸 보여주는 거고 이제 몰라도 돼요. 여기는 이제 지난 100년 동안에 발생한 지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진은 뭘까? 지난 100년 동안에 이거 다 보고 하면 안 되고 노트 보고 하면 안 돼요. 막 찍어서 모르니까 찍어야 되겠어요. 뭘 것 같아? 1번
2번, 1번, 4번. 여러분이 들어본 지진은 뭘 들어봤어요? 4번 들어봤죠? 이건 동일본 대지진. 3.11 대지진이라 해서 일본에서 막 쓰나미 났잖아. 가끔 영상으로 보고 그랬잖아요. 최근에 여러분이 우리가 경험한 거는 뭐야? 포항 대지진. 그런 거 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포항 지진은 이런 여기에 써 있는 지진들에 비하면 택도 없는 지진이야. 그러니까 뭐 이런 지진이 뭐 대학생이라 그러면 우리 포항 지진은 애기야, 애기. 애기 지진. 그렇단 말이에요. 답은 1번이에요. 1번 지진인데 1960년에 칠레에서 난 지진인데 칠레에 어디서 났냐면은 여기서 났죠. 우리가 이제 소위 그 환태평양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이런 데 지진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일어난 지진은 무려 여기 보면 써 있는 지진의 강도가 써 있는데 이 강도가 얼마나 되냐면 여기 9.5 진도 9.5예요. 포항 대지진은 진도 얼마였어요? 5.5? 아니요. 4는 아니고 5.0에서 5.5 사이 얼마야? 이게 대충 5.5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이 지진하고의 포항 대지진은 이 칠레 대지진에 비해서 몇 배 약한 걸까? 몇 배 약한 걸까? 거꾸로 하면은 포항 비오비오 칠레 대지진은 포항 지진보다 몇 배 강한 걸까요? 2배? 약. 또 다른 사람 따르는 게 없어요? 응? 이럴 때는 막 과학할 때는 과감하게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과감하게 얘기하고 자기가 틀리면은 다시 교정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응? 저기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진도 뭐 이런 거 배우지 않았어? 진도 뭐 얼마? 몇 배가 강하냐면 10의 4승배. 10의 4승 얼마지? 10,000배? 공이 4개니까 10,000배. 10,000배 강한 거야. 10,000배나 강한 거야. 10,000배가 강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진도라고 불리는 지진의 강도를 나타내는 세기는 여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이 큰 숫자를 갖다가 로그라는 걸로 표현하죠. 로그라는 건 뭐냐면 10의 뭐 1승, 10의 2승, 10의 3승 이런 식으로 그걸 써서 지수를 갖다가 로그를 취하면 지수만 이제 2, 뭐 10의 3승이면은 3, 10의 4승이면은 4 이렇게 끄집어내잖아. 그런 식으로 로그 값을 표현하는 게 이제 진도인데 진도. 그래서 이제 9.5는 이제 10의 9.5승인 거지. 근데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난 지진들을 갖다가 이렇게 빈도수번의 진도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러면은 식이 어떻게 되냐면 빈도수가 방출 에너지분의 1로 이제 줄어들어요. 이렇게. 몇 법칙이죠? 반비례하는 법칙이죠. 지진은 대표적인 복잡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법칙을 갖다가 왜 이렇게 되는지 지질학자들 아니면 뭐 물리학자들도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오래전 알려진 식인데. 그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칠레 대지진이 포항 대지진보다 10,000배 강하면은 발생하는 에너지가 10,000배 더 세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항에서 조그만 건물이 이렇게 갈라지거나 주저앉았다 그러면은 그거보다 10,000배 강한 흔들리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큰일 나는 거예요. 완전히 모든 건물들은 살아남는 건물이 없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으면. 그런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지진대에서 약간 비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안전한 거죠. 응?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한테 감사해야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이러한 복잡계가 가지는 그러한 성질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이런 동기화. 영어로는 싱크로니제이션, 약자로는 싱크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책방에 가면 싱크라는 책도 이제 팔고 그래요. 어떤 물리학자가 쓴 책인데 동기화 현상이 생겨요. 이런 동기화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이게 뭘까요? 이거 메트로놈이죠? 메트로놈 5개를 지금 까딱였는데, 이 까딱이는 게 어떻게 까딱여요? 멋대로 까딱이죠. 멋대로 까딱이는데, 이 딱딱한 탁자에서는 멋대로 까딱이는데, 내가 이 깡통에다 이렇게 올려놔가지고 5개의 진자들을 상호작용하게 만들겠어요. 내가 만든 건 아니고 저 사람이 만든 거지. 어떻게 됐죠? 같이 움직이죠? 동기화가 됐죠. 같이 움직이죠. 이런 거 갖다가 같이 움직이는 거, 같이 행동하는 거 갖다가 우리가 동기화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싱크로니제이션 됐다고 하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복잡하게 가진 성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쟤네들이 까딱이는 것들을 갖다가 같이 움직이는데, 야, 까딱이는 얘네들아, 너희들 같이 까딱이라 하고 누가 명령을 했나? 안 했죠. 누가 지휘자가 없어요, 그죠? 우리 콘서트에 가면은 저기 오케스트라를 할 때는 지휘자가 있어가지고 꼭 지휘자의 순서에 따라서 연주를 해야 되잖아요. 지휘자가 명령자가 있는데도 있을 때는 이렇게 같이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얘네들은 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만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서 같이 까딱이게 된 거죠. 그런 거에 또 다른 예가 뭐냐면, 얘가 뭐죠? 얘? 반딧불이 서울에도 있나요? 없어. 저런 우리 인천에는 있는데, 인천에 인천대공원인데 가면 반딧불이가 있어. 환경이 깨끗하면 반딧불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 이제 나도 이쪽에 불암산에 맨날 살아가지고 어렸을 때 뛰어다니고 그랬는데, 불암산을 깨끗하게 만들면 불암산 계곡에 반딧불이가 올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반딧불이들이 지금 깜빡이는 게 보일까요? 깜빡이는 게 보이죠? 깜빡이는 건 왜 깜빡이냐면, 반딧불이들이 꽁지에 불을 갖고 있죠? 불을 깜빡깜빡 켜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지금 안 보이지만 밤이라서 이 뒤에 이제 나무야, 나무. 이제 커다란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이제 반딧불이들이 수백만 마리가 날라왔어요. 아까 저기 우리 말한 대로 짝짓기 하려고 수백만 마리 날라왔는데, 그러면 원래 이제 반딧불이 꽁지에 불을 켜면은 어떻게 켜야 되겠어요? 자기 멋대로 켜겠죠. 그러면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네들은 지금 아까 보니까 어떻게 켰어요? 반짝. 아까 메트로놈이 같이 움직이는 거나 똑같죠? 이와 같이 반딧불이들이 집단적으로 100만 마리 정도가 모이게 되면 이런 집단 행동이 저절로 일어난다 이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신기하죠? 저런 게 바로 복잡계에 많이 모였을 때 집단적인 행동을 갖다가 어떻게 나타내는지, 그런 거에 원리를 찾는 과학, 그런 게 복잡계의 과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이거야. 응? 우리 인간들도 촛불 집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집단 행동을 보여줬던 걸 한테 봤었죠.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내가 제목에 원래는 초연결 사회라는 말을 붙였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핸드폰을 쓰게 되면서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변해서 어떤 사회로 변했냐면 네트워크 사회로 바뀌었죠. 그런데 초연결 사회로 바뀌었는데, 이런 네트워크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도 복잡하게 연구 대상이게 되고, 그것이 이제 또 다른 중요한 그러한 성질 중에 하나인데, 먼저 내가 2가지 네트워크를 소개할 거예요. 첫 번째는 작은 세상망이에요. 자, 여기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이 1969년에 밀그램이라는 사람이 실험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여기 미국의 굉장히 시골 동네에 네브라스카가 있어요. 네브라스카한테에서 300명을 뽑아가지고 소포꾸러미를 300명한테 줬어요. 그리고서 그 꾸러미에는 전혀 이 사람들이 모르는 300명이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가 써 있어요. 이름만 써 있어요. 이름만 써 있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 사람은 원래 어디 살고 있었냐면, 이 하버드 대학이 있는 매사추세츠 보스턴에 살고 있었어요. 보스턴. 그 사람한테 보내고 싶어.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자, 이 사람 전혀 모르니까 이 사람을 당신이 알만한 그 사람을 알만한 사람들을 당신 친구들 중에서
아무나한테 저 수취인을 알만한 사람한테 이 꾸러미를 보내서요. 꾸러미를 보낼 때는 자기 이름을 칸에다 적고 보내. 우표를 붙일 필요는 없어. 후불이니까 보내. 그래서 여기 지금 스타트라고 써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친구 아이오와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보낸 거야. 아이오와에 살고 있는 사람은 또 어떻게 했어요? 여기 인디애나에 살고 있는 사람도 보내고, 인디애나는 테네시로 보내고, 테네시는 버지니아로 보내고, 버지니아는 뉴욕주에 있는 얘한테 보내고, 이 사람을 보니까 보스턴에 친구가 있어. 그 사람인 거야. 보낸 거야. 몇 번 만에 우편 꾸러미가 갔어요? 뭐 셀 수 있으면 세면 되죠. 6번 만에 갔죠. 왜 이렇게 빨리 갔지? 세상이 좁다는 말이 여기서 입증된 거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나쁜 짓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친구들한테 걔 나쁜 짓 하는 누구야? 물어봐. 그럼 걔가 모를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또 걔 나쁜 짓 하는 이름이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미국에서는 6번만 물어보면 다 안다는 거야. 세상이 좁은 거잖아요. 이게 바로 1967년에 이 사람은 사회학자가 이런 실험을 해서 저런 게 있나 보다라는 걸 갖다가 발견했는데 1998년에 물리학자가 이런 걸 갖다 재발견하게 돼요. 이런 걸 갖다 좁은 세상이라고 그러는데 스몰 월드라고 하는데 이런 스몰 월드는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6번 만에 평균적, 이게 6번이라는 게 평균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12번 만에 갔고, 어떤 사람은 15번 만에 갔고, 어떤 사람은 뭐 4번 만에 갔고, 3번 만에 가고, 6번 만에 가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거 갖다가 이제 평균을 취하면 대충 한 6번 만에 가더라. 그러니까 세상이 좁은 거다, 이거. 그래서 평균적으로 6번 만에 걸치면은 누구한테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도 우편물을 보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6단계의 분리, 영어로는 6 degree of separation이라는 그런 말을 쓰게 되고, 이것이 저렇게 연결되면 그게 네트워크죠. 그런 네트워크를 갖다가 우리가 스몰 월드 네트워크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소셜 사회, 그러니까 사회에는 저러한 스몰 월드 네트워크가 도처에 있어요. 저런 우편물 보내는 친구가 아니까 친구죠. 친구들 사이의 네트워크도 이제 스몰 월드고, 뭐 다른 어떤 SNS를 하면 SNS도 이제 여러분이 스몰 월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구조가 존재한다는 걸 갖다가 발견했고, 그런 경우에는 이 서로 아는 관계가 짧아진다. 거리가 짧아진다. 전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내가 정보적으로는 가깝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실을 이제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네트워크가 비슷한 시기에 20세기 말에 발견된 네트워크가 뭐냐면 축척 없는 네트워크가 되겠어요. 영어로는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라는데, 근데 이런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는 사실은 인터넷이라고 불리는 그런 네트워크가 대표적인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예요. 그런데 평소에는 이러한 네트워크 구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 이런 네트워크 구조가 드러나냐면 이럴 때 드러나요. 자, 지금 네트워크 구조가 막 퍼져나오고 있죠? 이거 뭘까요? 여기는 지금 뭐라고 나올 텐데, 사실은 이제 이거는 저런 거의 예는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집에서 쓰는 컴퓨터 백신을 안 깔아놨어. 깔아놔도 이제 전혀 새로운 컴퓨터 바이러스가 해가지고 내 컴퓨터가 감염이 됐어. 그러면은 감염이 됐는데 자기는 감염된 줄도 모르고 친구한테 어떻게 그 감염된 이메일을 딱 보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친구도 감염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친구들을 감염시킨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동안에는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는 걸 여러분이 모르고 있었는데 컴퓨터 바이러스가 쭉 퍼져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감춰져 있는 네트워크가 바이러스 전파가 되면서 드러나죠. 드러나면서 구조가 나타나요. 구조가. 그걸 갖다가 지금 우리가 공간적으로 이제 이렇게 점과 선으로 연결해서 점 하나가 컴퓨터고 점이 하나가 여러분 컴퓨터고 선이 이제 감염시킨 거야. 그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 네트워크, 이런 네트워크는 굉장히 특이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뭐가 다른가요? 이런 건 여러분들 이제 요새는 신문 같은 것도 많이 보죠. 이런 게 너무 잘 알려져가지고 이제 많이 알려졌어요. 이게 대표적인 인터넷 구조의 그런 모양이에요. 별자리 같아요? 자, 이 녀석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게 있다라고 그런 거. 여기 가운데 지금 얘는 이 가운데 있는 녀석은 친구들을 어떻게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감염시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아는 친구가 많다는 거지. 우리 사회에서 그런 애를 뭐라 그래요? 인싸. 내가 옛날에는 인싸라는 말이 없었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강연을 가서 이런 거 딱 물어보면은 인싸란 말이 나온 거는 올해부터 나왔어. 올해부터 인싸라고 딱 그러더라고. 응? 맞아, 인싸야. 근데 우리 말로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마당발. 마당발이잖아. 마당발. 응? 마당발이잖아. 다 알잖아. 여러분 교실에서도 마당발의 친구는 자기 반 친구들 다 그냥 와서 얘기하고 막 떠들고 다 알잖아.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런 마당발이 있는가 하면 여기 이재우 교수가 있어. 이재우 교수. 여기 있네. 예. 얘는 어떻게 돼요? 아싸지. 나를 아는 애는 없어. 오로지 2명의 친구만 알고 있어. 아싸도 있잖아. 이게 바로 우리 인터넷 구조에서 이게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아싸와 인싸가 공존하는 세계가 인터넷 구조고 평소에는 그게 드러나지 않는데 그런 것들이 컴퓨터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경우에 이렇게 되고. 근데 이게 이제 컴퓨터 바이러스라고 얘기했지만 컴퓨터 바이러스가 아니고 여러분의 홈페이지라고 생각해야 돼. 홈페이지.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지금 여기 이재우 교수라고 그러면 이재우 교수의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재우 교수 홈페이지를 여러분이 아나요? 모르죠. 오늘 처음 들어봤지. 나라는 사람을. 그러니까 나를 방문해 본 적이 없겠지. 그러니까 이재우 교수는 누가 안 와. 여러분 컴퓨터에서 내 이재우 교수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지는 않아요. 응? 그런데 여러분은 매일 어디를 방문해요? 유튜브, 다음, 네이버, 구글을 방문하죠. 누구예요? 얘가 다음이고 네이버고 뭐 이런 게 구글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친구가 많은 것 같다가 친구 부자라고 하면 부자는 더욱 부자고 이재우 교수는 방문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가난하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나? 저절로 그렇게 해요. 저절로. 우리 인간이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걸 만들고 컴퓨터하고 연결시키는 통신 기술을 발명하는 순간 저거는 누가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저런 구조를 갖다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은 저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에 원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러한 인터넷 구조를 갖다가 이해하게 되면 어떤 경우는 이걸 갖다 돈벌이에 이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까 보니까 이쪽에서 막 바이러스가 놀다가 어떻게 됐죠? 이쪽으로 넘어갔죠? 넘어갔는데 이 바이러스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쪽 세계를 갖다가 정치권의 자유한국당이라 그러고 이쪽을 갖다가 민주당이라고 그러고 뭐 여기 공화당, 민주당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지네들끼리는 꽉 연결돼 있죠. 민주당도 꽉 연결돼 있죠. 지네들끼리 막 친하지.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 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 개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이어주는 것 갖다가 우리말로는 뭐라냐면 매개자라. 매개자. 두 진영을 갖다가 소통하게 하고 화합을 이루게 하는 그런 매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회에서 내가 이런 세계의 중심이 되는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걸 허브라고 그러는데 허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이런 소통자, 매개자, 어떤 두 개의 세상을 갖다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해주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어떤 역할의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장사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서 잘 팔리는 물건을 갖다가 이쪽 동네에 잘 팔려면 누구한테 선전을 해야 되냐면 얘한테 선전을 해야 돼. 얘한테 샘플도 보내주고, 이게 좋다고 써보라고 하고, 그래야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한국에서 팔리던 것이 미국에 가서 팔린다 이거야. 여러분이 네트워크 세계를 갖다가 구조를 갖다 이해하게 되면 잘하면 돈벌이도 돈을 잘 벌 수도 있다 이거야. 유튜브를 막 하는데 유튜브는 엄청 연결되어 있잖아. 그럼 그걸 선전하려면은 이쪽 세계에 노는 애한테만 하지 말고 그걸 매개할 수 있는 다른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걔한테다가 내 유튜브를 갖다가 유튜버 되게 좋아하잖아. 요새 원하는 사람 많잖아. 그럴 때 걔한테다가 걔를 내 거 좀 봐달라, 선전해달라고 하는 게 유리할 거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그러한 네트워크 세계가 있음을 갖다가 우리 과학자들이 알게 됐고, 이런 걸 또 연구하는 것이 복잡계 과학의 하나의 대상이 됐고, 이런 걸 알면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다 네트워크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생태계 네트워크, 그다음에 우리 인터넷 구조고, 이런 게 이제 사람들이 협력하는 협력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거고, 요거는 여러분이 이제 얼마 전에 2016년에 메르스가 이제 퍼졌는데, 메르스 감염망. 그러면은 초창기에 여러분이 메르스를 잡으려고 했으면 어디를 막았어야 되냐면 얘를 막았어야 돼. 얘가 어디죠? 삼성 뭐였죠? 여기가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많이 감염을 시켰죠. 슈퍼 스프레더. 초 감염시키는 사람의 곳이었죠. 얘를 갖다가 탁 막고 여기를 갖다가 방역을 했으면은 안 퍼졌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네트워크 세계를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이 뭘 해야 될지를 갖다가 내가 우리 사회에서 뭘 해야 될지, 뭐 어떤 일이 생기면 뭘 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축적이 없는 망의 생성 원리는 부자가 더욱 부자가 된다. 그런 원리가 숨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물리학자들이 저런 원리를 이용해서 저런 인터넷 네트워크를 갖다가 인공적으로 이렇게 인공적인 방법으로 생성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생성을 이거 대상이 안 되는구나. 내가 갖고 온 될까요? 안 될까요? 그냥 넘어가죠. 근데 아까 그 구조가 아까 그 바이러스 퍼져가거나 비슷한 구조가 강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벌써 1시간 지나서 시간이 이제 많이 갔네.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혼돈 현상 같은 거는 어디서 들어봤을 텐데, 이런 혼돈 현상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복잡계는. 혼돈 현상은 어떤 거냐면, 뭘 참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혼돈 현상을 보여주는 개의 대표적인 예 중에 이런 게 있죠. 나비 효과라는, 버터플라이 이펙트라는 나비 효과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거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기상 현상을 갖다가 예측하기 위해서 두 개의 조금 다른 값을 갖는 이 두 개의 초기 값을 가지고서 기상을 갖다 예측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온도나 뭐 습도 같은 거예요. 자, 이런 걸 여기다 집어넣었던 이 사람은 76.8을 집어넣고 얘는 76.853. 뭐 별로 차이 안 나죠? 그래서 이거 갖고 이제 예측을 한 거야. 오늘이고 여기가 내일이야. 여기쯤이 내일인데 내일에 봤더니 얘는 여기 같고 얘는 여기 같잖아. 얘는 어떻게 돼? 날씨가 맑다 그러고 얘는 비가 온다고 예측된 거죠. 초기 값이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예측 결과가 전혀 두 개가 상반돼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야? 얘가 말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기상현상이 이런 식의 어떤 법칙을 따라간다 그러면 내가 여기 처음가 시작할 때의 값을 갖다가 정확히 모르면 미래는 얼토당토 않게 예측이 된다는 거죠. 초기의 상태에 따라서 미래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이런 거 갖다가 초기 상태에 대한 민감성이라 그래. 그 얘기는 뭐냐면은, 초기 상태에 민감하다는 거는 뭐냐면, 그 얘기가 예측 불가능하다는 말하고 비슷한데, 왜냐하면 내가 초기 상태를 어떻게 정확히 알 수 있죠? 여러분이 여기 오늘 온도가 25도라 그러면 25도인 걸 과연 25도일까요? 25.001도는 아닐까요? 뒤에 여러분 온도를 잴 때
온도계를 갖고 재는데 온도계는 항상 오차가 있어요. 내 측정 장치의 오차 내에서만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값을 정확히 정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도 오차가 있어요. 측정 장치는 무조건 오차를 갖고 있는데 그 오차 허용 범위 내에서만 측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값이 정확하지 않으면 미래가 달라지니까 내 측정치에 오차가 있으면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측정치의 오차를 가지는 것은 인간이 사용하는 숫자의 체계. 여러분은 무슨 숫자 체계를 써요? 실수의 숫자 체계를 쓰고 있죠. 영어로는 리얼 넘버. 실수라는 건 뭐예요? 소수점 이하 75점 아까 파이라 그러면 3.141592 이렇게 나가잖아. 그러니까 뒤에 있는 자릿수 소수점 이하 내가 숫자를 딱 썼을 때 이 마지막 자리에는 불확실한 거지. 마지막 자리는 내가 측정 장치의 오차가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값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실수 체계에서는. 그러면 혼돈 현상을 보여주는 그러한 시스템에서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지? 예측을 못하면? 과학은 쓸모가 없겠네? 과연 그럴까요? 여기에 이제 약간의 속임수가 있는 거야. 내가 이제 말하지 않은 알 수 있는 세계도 있고 알 수 없는 그런 세계도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이 왜 진짜로 그 예측이 불가능하냐면 혼돈 시스템에서 자, 이걸 보세요. 이렇게 흔드는 거는 이런 걸 갖다가 진자라 그러죠, 진자. 이 진자는 단순 진자라서 여러분이 끝이 오른쪽 끝에 오는데 얼마 있다 오는지 금방 예측할 수가 있죠.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내가 저기 가운데에 있는 걸 좀 풀어가지고 저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오른쪽 끝이 아까 맨 위로 올라올 때 걸리는 시간이 언제 오는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진자를 갖다가 혼돈 진자라고 그래요. 혼돈 진자, 비선형 진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진동하는 진자들은 혼돈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이런 거에 운동을 갖다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물리학자들이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복잡게도 저러한 특징들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 그런 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이제 뭐냐면 저거는 언제만 예측 불가능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저런 그 법칙이 비선형항을 가지는 경우, 비선형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내가 식을 하나 써놨는데 이렇게 이제 x나 y에 비례하지 하나에만 비례하지 않고 곱하기라든가 이런 곱하기요. 이런 게 이제 비선형항인데 곱하기 항이 있으면은 저러한 예측 불가능성이 생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복잡하게 가지는 또 하나의 성질 중에 하나가 이제 뇌라든가 인간 사회라든가 이런 것인데 얘는 아까 내가 말했듯이 뭐냐면은 스스로 조직화한다 그랬죠. 누가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네트워크가 생기고 막 이랬잖아. 그래서 그런 세상이 어떻게 생길 수 있나 하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조직화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 자기 조직화 시스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내가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뇌나 뉴럴 시스템이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내가 타이틀을 뭐라고 붙였냐면 끓고 있는 뇌라 그래. 끓고. 여러분 뇌가 끓고 있어요? 아니지. 끓으면은 죽겠지. 응? 큰일 나지. 근데 내 비유적으로 여러분 뇌를 갖다가 어떻게 비유했냐면은 여러분 뇌는 마치 물이 끓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에 비유적으로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진짜 그럴까? 그걸 이제 보여주려고. 여러분이 물을 갖다가 100도씨에서 끓이면 물이 수증기가 되죠. 상태가 딱 바뀌죠. 그리고 이 끓는 순간 싹 상이 이런 걸 다 상이라 그래. 액체상, 기체상. 페이즈 영어로는 상이 바뀌는 이런 순간에 굉장히 재미난 현상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걸 갖다가 대표적인 게 또 그런 상변화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런 게 초전도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초전도 현상의 상변화는 이런 성질을 보여줘요. 자, 이걸 보고 나서 내가 아까 오늘 여러분한테 비밀 두 가지를 갖다 얘기해 준다 그랬는데 첫 번째 비밀이라.
자, 뭘 부었어요? 뭐 봤지 이런 거. 뭘 부었어요? 액체 질소, 액체 질소. 우리 공기 중에 질소가 몇 퍼센트 있어요? 80%. 80%가 있어요? 80%의 질소를 꺼내가지고 그걸 액화시켰다가 그럼 걔를 갖다가 여기다 부었어. 이런 물질한테다가 얘는 얼린 거지. 얼려 막 꽝꽝 얼리는 거야. 얼리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떴잖아. 스스로 떴죠? 자기 부상 효과가 생겼어요. 왜 생겼어요? 자기 부상 효과가 왜 생겼을까요? 붓기 전에는 안 떴는데 얼리니까 떴죠. 상이 바뀐 거죠. 상이 바뀌면 물리적인 성질이 확 바뀌는 거예요. 응? 바뀌어가지고 저 까만 물체가 어떻게 됐냐면 소위 초전도 상태가 아니다가 얼리니까 얘가 이 물질이 영하 180도씨에 얼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상이 초전도 상태로 바뀐 거예요. 초전도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저항이 없는 상태, 저항이 빵이잖아. 알이 여기 이게 저항이거든. 저항이 빵이에요. 저항이 있다가 전선에 전기를 통해 주면 저항이 있죠. 저항이 있어요. 저항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전기 발전소에서 발전을 해가지고 우리 여러분 가정까지 보낼 때 전력이 전기선, 구리선으로 보내니까 구리선의 저항 때문에 만든 전기의 30%가 쓰지도 않고 그냥 날아가요. 소모가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저항 때문에 그래. 여러분이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내가 저기를 뚫고서 막 걸어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 못 걸어가죠? 저항을 느끼잖아.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구리선에서 아까 전자라는 게 전기를 통해 주는데 역할을 하는데 그놈이 막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구리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이 그걸 걔를 방해하는 거야. 못 가는 거죠. 저항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물질은 갑자기 이런 구조인데 이 물질을 처음 만든 사람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응? 그런데 이렇게 저항이 0이 되는 상으로 바뀌었는데 이런 거 갖다가 상당히 영하 180도지만 저 정도 온도를 갖다가 우리 물리학자들은 고온이라 그래, 고온. 엄청나게 차가운 곳인데도 고온이라 그래. 그래서 저런 거 갖다 고온 초전도체라 그래. 고온 초전도. 원래는 이제 영하 270도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영하 180도에서 일어나니까 영하 270도에서 일어난 것보다는 고온이잖아. 상대적으로. 그래서 고온 초전도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저항이 0이 될 뿐만 아니고 얘가 무슨 성질이 생기냐면은 얘는 반자성 성질을 가져. 반자성. 밑에가 자석이었는데 얘가 자석 상태가 아니다가 갑자기 반자성이 되니까 반자성은 어떻게 돼요? 극이 반대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어내죠. 그럼 밀어내니까 어떻게? 자기 부상이 생기죠. 여러분이 일본에서 신칸센이라는 고속 열차를 타면 그 신칸센은 자기 부상 효과에서 띄워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 부상 열차. 인천 송도에 국제공항에 가면 거기 자기 부상 열차가 다니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비밀. 이게 1987년에 발견됐는데 지금까지 아주 많은 과학자들이 제가 왜 저렇게 되지? 하는 걸 이론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했는데 모두 다 실패했어요. 몇 년이 지났어요, 지금? 30년이 지났는데도 설명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유명한 문제예요. 이 문제를 여러분이 만약에 풀 수 있으면 제가 왜 저 정도 온도에서 초전도체가 되는지 딱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노벨 물리학상이 안 나온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노벨 물리학상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러니까 이건 내가 지금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는 거야. 응? 이런 문제도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비밀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상이 딱 바뀌면은 상이 바뀌면은 이런 상이 바뀌는 온도 그런 걸 다 상전이 온도라고 그러는데 상이 바뀌는 온도에서는 재미나게도 뭐 이런 물리량들이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맥법칙이라 해요. 맥법칙. 상전이가 일어나는 곳에서 맥법칙이 생기고 맥법칙은 복잡계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근데 이러한 상전이는 신기하게도 온도를 갖다가 상전이 온도에 딱 맞춰줘야지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평형상전이라 평형상전. 온도 조절 변수가 있어가지고 온도를 전이 온도 근처에다가 맞춰줘야지만 상전이가 일어나요. 자, 그런데 넘어가기로 하고 우리 인간의 뇌는 뭘로 돼 있죠? 뉴런으로 돼 있어요. 뉴런은 뭐냐면 이런 거죠. 뉴런 본 적 있어요? 뉴런이 이렇게 생겼다 그래요. 사람들이 이제 봐서 그러면 이렇게 이게 신경세포예요. 이거는 쥐의 신경세포에다 염색을 해가지고 찍었더니 이런 신경세포가 막 얽혀져 있어요. 이거는 처음 신경세포를 본 사람이 현미경으로 보고 나서 손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림을 그렸더니 이렇게 막 복잡한 나무가지처럼 이렇게 막 생겼어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여러분 뇌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런데 이 신경세포는 이러한 전기 신호에 반응을 해요. 얘가 자극을 받으면 이 신경세포에서 여기서 요 몸체, 여기 몸체인데 여기서 갑자기 전기 신호를 갖다 확 발생시켜서 요 선 있죠. 이렇게 선을 따라서 전기 신호를 갖다 내보내고 그것을 옆에 있는 것한테도 내보내고 그렇게 해서 반응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의 뇌에는 신경세포가 몇 개 있어요? 여기서 답을 써놨네. 여러분 핸드폰은 데이터를 얼마로 쓰고 있어요? 데이터 기가? 1기가? 1기가 쓰고 있어요? 단위를 기가라는 단위를 쓰고 있죠? 기가는 얼마냐면 10의 9승을 갖다 기가라 그래. 기가바이트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컴퓨터에서 영어 문자 하나를 갖다 컴퓨터에다 탁 타이핑을 하면 2개의 바이트를 써. 2개의 바이트. 그러면은 기가바이트면은 그런 게 10의 9승, 2분의 1 곱하기 10의 9승계에 있는 거지. 그 정도의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보낼 수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우리 뇌에는 신경세포가 몇 개 좀 있냐면은 0.1테라. 여러분 요새 컴퓨터를 사면 하드디스크가 안 사나? 노트북 사면 하드디스크에 용량이 테라바이트를 붙여줘요. 테라바이트는 얼마냐면 여기 있지. 10의 12승. 기가보다 100, 1100, 10의 12승계. 응? 자, 그런데 우리 뇌 속에는 0.1테라. 0.1테라계의 신경세포가 어림에서 있다. 어림에서. 그러니까 10의 11승계죠. 10의 11승계. 왜 어림하냐면 셀 수가 없어요. 응? 세려면 어떻게 돼? 죽은 사람의 뇌를 갖다 놓고 일일이 세야 되죠. 어떻게 세? 사람이 너무 10의 11승계를 세려면은 평생 세도 못 세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대개 어떻게? 무게 재가지고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시냅스라는 건데 시냅스는 뭐냐면 아까 이제 이러한 신경에서 두 개의 신경이 이제 접촉하는 부위가 있어요. 이렇게 접촉하는 부위를 갖다가 시냅스라고 하는데 그러한 시냅스는 하나당 한 개의 신경세포당 또 10의 4승계가 있으니까 얘는 사이즈가 1페타예요. 1페타. 10의 15승계가 돼서 1페타 정도의 연결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의 뇌는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왜 효율적이냐면 무게는 약 1.4kg이고 부피는 1.7L 정도 되는데 우리 뇌가 가만히 있을 때 쓰는 에너지 소모량은 얼마 정도 쓰냐면 여기 써놨지 24와트 정도 써요. 여러분이 밥 먹고 나서 밥을 먹으면 에너지를 얻은 거죠. 그 에너지를 갖다가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여러분이 살아 있어야 되잖아. 심장도 뛰어야 되고 피를 흘려줘야 되고 뇌도 있어야 되고 근육도 살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를 쓰겠죠. 그 에너지는 음식에서 오는 거죠. 그 에너지를 얼마만큼씩 쓰냐면 가만히 있어도 어른인 경우에는 100와트를 써요. 100와트. 근데 뇌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런 거 갖다가 이제 그 기초 대사량이나 기초 대사량. 가만히 있어도 쓰는 에너지의 20%인 약 한 25와트 정도를 갖다가 뇌가 써. 그러니까 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어? 전체 쓰는 에너지의 20% 정도를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런데 25와트밖에 안 써. 여러분 컴퓨터를 탁 키면은 컴퓨터가 하는 에너지를 얼마큼 써요? 대충. 이거 맞추면 내가 초콜릿 주는데? 어림 해봐, 어림. 그러면은 질문을 바꿔서 여기 전등 하나는 몇 와트 정도의 에너지를 쓸까요? 응? 한 번도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500와트는 좀 너무 크고. 여러분 저기 집에 가면 가전제품에 써놔 있지 뭐. 몇 와트 몇 킬로와트 퍼 아워. 1시간에 몇 킬로와트를 쓴다 이렇게 써놨지. 그건 1시간 동안 쓰는 거고 1초 동안에 얼마를 쓰냐가 이제 와트인데 2000 너무 커. 450 뭐가? 얘 전등이 아니면 컴퓨터가? 전등은 요새는 효율이 좋아서 더 낮아. 200와트는 아주 밝은 거야. 아주 밝은. 100. 보통 이제 LED 전구가 아닌 그런 전구들은 LED가 아닌 거 100. 또 주면 안 되잖아. 하나 더 줄까? 100와트, 백열 전구라고 그러면 100와트 정도 써요. 근데 요즘에 이제 나오는 이러한 LED 전구는 뭐 25와트, 30와트 이렇게 안 써요. 그리고 여러분이 컴퓨터를 딱 키면 데스크탑, 그러니까 이제 PC, 퍼스널 컴퓨터를 키면은 걔네들은 소모하는 전기가 300와트 정도 써요. 근데 우리 인간의 뇌는 25와트밖에 안 써. 근데 우리 인간의 뇌는 컴퓨터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엄청나게 하잖아. 그렇지? 얼마나 멋진 녀석인지 알 수 있지. 우리 뇌가 얼마나 멋진 녀석인지 여러분들이 알면 깜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컴퓨터는 겨우 계산밖에 못 하거든. 더하기 빼기밖에 못 하는 거야, 얘는. 그거 갖고 이제 뭘 시키는 건데 우리 인간의 뇌는 더하기 빼기만 하나? 감정도 느끼고 그다음에 배우기도 하고 학습도 하고 자율적이잖아. 똥 싸러 가야지, 그지? 오줌 싸러 가야지 이런 것도 하고. 컴퓨터가 똥 싸러 가는 거 봤어요? 없지 않아, 그렇지? 근데 그러면은 왜 우리 인간의 뇌는 이렇게 작은 공간에 24와트 정도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쓰는 것으로 됐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생물학에서 배운 진화 과정의 산물이죠. 생물체들은 어떤 원리를 따라가려고 하냐면 경제성의 원리를 따라가려고 해요. 우리가 먹은 음식을 가지고서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 생물체가 돌아가야 되겠죠? 낭비하면 안 되잖아. 낭비를 싫어해. 낭비하는 녀석은 자연의 진화 과정 속에서 도태돼서 어떻게 돼요? 사라지고 좀 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녀석들이 진화 과정에서 선택이 돼서 자연 선택이지.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의 뇌는 동물들의 뇌도 마찬가지고 한 24와트 정도의 에너지를 쓰는 것이 적합하다 하는 걸로 발전한 거죠. 응?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그런데 이렇게 많은 뉴런들이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자, 이게 이제 오늘 거의 끝날 시간이 됐는데 이재호 교수가 말하는 두 번째 비밀이야. 이재호 교수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우리 뇌는 자기 조직화한 임계 상태에서 동작한다. 이렇게 주장한다. 임계 상태라는 건 뭐냐면 아까 상전이 하듯이 물이 끓는 것처럼 중간 그런 점. 초전도체가 딱 되는 순간 그런 근처가 임계 상태인데 그러니까 마치 물이 끓는 직전의 상태와 같은 상태로 동작하고 있다라고 나는 주장하는 거야. 이재호 교수는. 왜 우리 뇌는 그렇게 동작을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답을 갖다가 나는 지금 연구를 하면서 그걸 탐색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답을 몰라요. 그리고 사실 뇌의 동작 원리를 잘 몰라요. 뇌는 너무나 많은 알려지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뇌의 연구는 나는 물리학자인데 물리학자가 뇌를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뇌의 연구가 의학이나 생물학에만 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뇌를 연구하는 거는 물리학자, 수학자, 뇌 회로는 전기회로거든요.
전기공학자, 생물학자, 화학자, 화학 물질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화학자, 그다음에 철학자. 인간들은 뇌는 철학, 사회에서 막 영향받은 철학자.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영역에서라도 뇌를 연구할 수 있어요. 의학에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융합적인 학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과학 분야를 전공하든 공학 분야를 전공하든 간에 뇌에 관심 있으면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뇌는 아까 내가 처음에 복잡계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질서와 무질서 사이에 경계에 있을 거라 그랬죠? 자, 그러면 뇌의 동작이 과연 질서와 무질서 사이, 질서 정연할까? 무질서 할까? 아니면 그 어중간한 중간에 있을까? 그거에 대한 답을 하면은 복잡계인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뇌가 질서 정연하다는 거는 내가 금방 여러분한테 배제시킬 수 있어요. 질서 정연하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뉴런이라 그러면 뉴런이라 연결이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신호가 딱 발생하면 질서 정연한 건 뭐냐면 그 신호가 순차적으로 가는 거예요. 켜지고 뉴런은 전구랑 똑같아요. 켜지면은 그 전기를 옆에 사람 연결되어 있는 옆에 사람한테 전달해. 그러면 받은 사람이 내가 어느 정도 전기가 커지면은 또 옆에 사람한테 전달해. 그러면 규칙적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뉴런이 켜지면은 그 다음에 여기 켜지고 그 다음에 여기 켜지고 순차적으로 켜지는 거예요. 그런 게 규칙적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켜지는 뉴런들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겠죠. 많지 않겠죠. 그리고 그 자원, 우리 인간의 뇌의 뉴런들의 자원을 갖다가 아까 내가 말했어요. 경제성의 원리를 따라야 되는데 다 활용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규칙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어야 되고 막 아무렇게나 작용할 때도 있어야지만 더 다른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꼭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규칙적인 거는 내가 자연의 경제성으로부터 배제를 시킬 수가 있다. 연구를 안 해도. 동의가 돼요? 끄떡끄떡하는 사람은 앞으로 이제 뇌 연구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자네가 열심히 끄떡이었으니까 내가 하나 줄게. 자, 그 다음에 무질서하게 동작할까요? 우리 인간의 뉴런의 뇌가? 그렇지. 무질서한 거는 바로 그런 거지. 여기 켜졌다 갑자기 저기 켜지고 막 저기 켜지고. 그렇게 뇌가 켜지는 사람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요것도 답을 하면은 막 뉴런이 막 지 멋대로 켜져. 지 멋대로 켜지면 어떻게 되지? 천방지축이지 뭐. 그치? 그런 거 나쁜 말로 이런 거 쓰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을 갖다가 미쳤다 그래. 내가 아무런 제어장을 못하고 지 멋대로 동작하니까 미쳐버린 거지 뭐. 근데 우리는 지금 미치지 않았잖아요. 그걸로 봐서 우리 인간의 뇌는 질서정연하지도 않고 무질서하지도 않은 전기 회로로 동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 있어요? 질서와 무질서 사이에 있겠지. 그러니까 복잡계구나. 오늘 여러분이 복잡계 과학이라는 걸 딱 이제 알고 뇌가 복잡계 과학의 바로 그 대상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걸 이런 전기 회로로 돼 있어 이렇게 이게 전기 회로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전기 회로로 돼 있다는 걸 발견한 사람이 허스킨, 헉슬리 두 사람인데 이게 1923년에 발견했는데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엑손이라고 불리는 이게 전기 케이블인데 이 케이블에서 전기가 흘러가는 게 이렇게 생겼다 하는 걸 발견해가지고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니까. 쉬운 것 같지 않아요? 뭐 이런 CLX라는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에 또 이제 뉴런이 있어요. 뉴런들의 307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 알아요. 근데 우리 뇌는 더 많죠. 10에 11 쓴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작은 것부터 이해하려고 하는 거야. 작은 것부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뇌를 갖다가 이제 연결한 걸 갖다가 이렇게 어떻게 연결됐나 이런 건 이제 MRI로 이제 연결한 걸 커넥텀이라고 그래. 뇌의 연결선이 어떻게 돼 있을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사람 쥐를 갖다가 뇌를 갖다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염색을 해가지고 3차원적으로 어떻게 연결돼 있나 이런 것도 이제 알아냈어요. 그렇지. 마우스 이런 게 사람은 잘 못하잖아. 사람은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쥐부터 이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로 내가 오늘 던지는 질문은 우리 뇌는
질서정연하지도 무질서하지 않는 그러한 어중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우리 특히 뇌는 자기 조직화했다는 건 뭐냐면은 자기 조직화 임계 상태라는 건 뭐냐면 아까 임계 상태에 있으면은 어떤 양들이 몇 법칙을 따르는데 우리 인간의 뇌도 마찬가지로 몇 법칙을 따라가요. 복잡계 있으면은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뇌는 온도와 같은 조절 변수가 없는데 스스로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냐면은 우리 상태를 갖다가 물이 끓고 있는 상태와 비슷하게 임계 상태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 뇌의 상태를 갖다가 마치 물이 끓기 직전의 그러한 상태와 유사한 그러한 똑같다는 게 아니고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우리 뇌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자기 조직화 임계성이라고 그래요.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 뇌를 갖다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아직까지 100% 입증된 게 아니야. 지금 연구 중에 있는 거고 이재우 교수는 그런 걸 갖다가 믿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풀리지 않은 문제, 그러니까 영어로는 오픈 프로블럼, 열려 있는 문제, 풀리지 않는 아직까지 연구 중인 그러한 풀리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던지는 비밀이 오늘 내 강의를 듣고서 뇌의 동작이 복잡계적이고 질서와 무질서한 것 사이에 있는 것 같으면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뇌는 마치 끓고 있는 물과 같다. 그런 걸 가지고서 뇌의 동작 원리를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중에서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이 물리학자이면서 했으면 노벨 물리학상, 화학자이면서 했으면 노벨 화학상, 생물학에서 했으면 노벨 생리의학상, 의학자이면 마찬가지로 전기공학자가 했으면 노벨 물리학상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과학자가 혹시나 나는 지금 못했으니까 나는 좀 머리가 좀 나빠가지고 못했는데 여러분 아주 머리가 똑똑하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 그러면 나는 너무나 행복하겠어요. 내가 과학계를 떠나서 그런 사람들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여러분 중에서 나왔다 그러면 나는 오늘 이 강연에 한 걸로 만족할 거고 뭐 그런 거에 대한 책이 이제 이런 데 내가 번역한 책이 있는데 요새 절판이 됐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중에 질문을 가장 날카롭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책 한 권을 갖고 왔으니까 그 책을 이제 선물로 주겠어요. 자, 이것으로 GG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